1970년 3월 17일 합정동 강변북로 일대에서 25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 여성은 머리와 가슴에 총상을 입은 채 끔찍하게 죽어있었죠. 하지만 출동했던 경찰들은 현장을 보고 심한 충격을 받았고 결국 경찰서장까지 출동하게 되는데요. 당시 마포 경찰서장은 이후락의 사촌 이거락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단순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하기엔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우선 이 사건은 당시 흔히 볼 수 없던 최고급 외제차인 코로나에서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이 차의 번호판이 더욱 놀라웠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통금 시간이 존재했는데 그 시간에도 통행이 자유로운 위장 넘버를 달고 있었죠. 경찰이 차 안을 수색해보니 그 안에는 롤렉스 시계, 다이아 반지 등등 최고가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죽은 여인의 미모가 너무 아름다워 주변 경찰들은 계속 속닥거렸는데요. 경찰이 피해 여성의 집을 수색해보니 더욱 특이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여성의 집에는 수많은 명품들, 5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수표, 미화, 2,000달러 등등이 발견되었는데요. 1970년 당시 공무원 월급이 10,000원 내외였던 걸 생각해보면 저 금액은 천문학적이었죠. 이 당시 우리나라는 매우 가난했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의 나이가 20대였다는 것까지 감안해보면 모든 상황이 말이 되지 않았죠. 특히 이 여인의 물건 중엔 상상을 초월하는 물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복수 여권이었습니다. 1970년대는 일반인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인 관직자들이 부득이하게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도 그때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었던 단수 여권이 제공되었죠. 한편 복수 여권은 무제한으로 해외를 갈 수 있는 여권이었는데요. 이땐 국회의원들도 해외로 나갈 때 단수 여권으로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즉 복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경제 활동도 하지 않던 20대 여성이 이 막강한 복수 여권을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수첩이었는데요. 경찰은 이 수첩을 보자마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970년 제3공화국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의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및 특징이 자세하게 적혀있었죠. 국무총리 정일관, 전 중앙정보부장 김영욱, 경호실장 박종규, 중일대사 이호락 등등 뿐만 아니라 유명한 재벌 회장들을 포함한 전 세계 인사 27명의 이름과 신원 정보가 써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고위층 인물들의 명함이 33장이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그녀의 수첩 명단에 들지 못한 사람은 권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들었죠. 훗날 박정희의 원수가 되어 싸운 김영욱은 회고록에서 그 수첩엔 박정희 대통령까지 적혀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20대 여성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이 여인은 전인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이한 삶을 살다 결국 암살당한 이 인물을 알기 전에 그 당시 유명했던 요정 정치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요정은 일제강점기 때 기생집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었고 오늘날 룸살롱과 유사합니다. 고가의 술과 안주를 먹으며 여성 호스티스들은 손님들을 접대했죠. 당시 유명했던 말 하나가 있었는데요. 청와대나 국회에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던 일들이 요정에서 술과 젊은 여자와 함께라면 술술 풀리곤 했다. 당시 정치인들은 음지였던 요정에서 정말 많은 국정사항들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 부끄러운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정치인뿐만 아니라 재벌, 경제인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손님의 레벨이 높을수록 점점 더 예쁜 에이스들이 들어왔고 이 여성 적대부들은 자연스럽게 고위 관료들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들과 여성 적대부들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러던 와중에 요정의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게 되었죠. 요정 정치를 다른 말로 밀실정치, 정보정치라고 부르는데요. 민감한 정치적 사안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적대부들의 귀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들은 본인들의 도덕적 약점을 너무 잘 아는 적대부들이 눈치를 봐야 했고 자연스럽게 그녀들에게 잘해주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곳의 마담들은 남자들의 심리를 잘 꿰뚫고 있어서 단골들에게 계속 새로운 여성을 비워주며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제3공화국 땐 이 요정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재계 인사들은 부정청탁을 할 일이 많았죠. 그들이 회의를 할 때 옆에 앉아있는 예쁜 여인과 고가의 술들이 있으면 이야기가 곧잘 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3공화국 당시 서울은 요정공화국 그 자체였죠. 선현각, 대원각, 동경, 청운각,
통레이닝, 오지너 이런 간판들이 가장 대표적인 요정이었습니다. 그중 당시 최고로 잘나가던 요정은 선윤각이라는 곳이었는데 이는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첩이었던 장모양이 운영했던 곳이죠. 삼궁하고 당시 유명했던 한일회답 역시 이 요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정인숙은 이 선윤각의 최고 에이스였습니다. 얼굴, 몸매, 춤, 노래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영어 회화도 구사했죠. 그래서 해외 귀빈들이 오면 꼭 정인숙이 나가 접대를 했습니다. 선윤각은 매일같이 고위 관직자들이 드나들었던 곳인데 정인숙은 엄청난 잔머리와 미모로 이들과 가까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정인숙은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대인관계를 맺으며 엄청난 부와 명예를 한 번에 누리게 됩니다. 내 요정이 아니라 호텔에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녀의 콧대는 가면 갈수록 높아졌죠. 그녀는 마치 자신이 대한민국의 3부 요인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돈을 불쓰듯 쓰며 수많은 관료들의 약점을 세세하게 알고 있었으니 그녀의 거만함은 점점 심해졌죠. 그녀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라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숙 명의로 들어있었던 독수여권 역시 국무총리 전일관의 상무비서관 신성재가 직접 발급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정인숙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인숙과 찝찝한 관계였던 고위층들은 별 생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정인숙은 슬슬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본인과 28살 차이가 나는 내연남 국무총리 전일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기가 당신의 아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정일관 입장에서는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녀는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규까지 찾아가 이 아기가 당신의 아기라는 드립을 치게 됩니다. 그녀가 타겟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이들을 포함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잃을 것이 너무나 많았던 고위층들은 정인숙의 말 한마디가 자신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고위층들끼리도 쪽팔려서 이 사실을 공유하지도 못했는데요. 제1탑의 시대였던 정일관은 계속해서 납태를 원했지만 정인숙은 구렁이 밤 넘어가기 실력으로 최사급이었습니다. 결국 1968년 6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성은 없었지만 이름은 성윤이었죠. 그리고 정인숙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라며 주변에 이 사실을 떠벌렸죠. 소문은 점점 변질되며 터졌고 아이의 아버지가 박정희다, 정일관이다, 박종규다 등등 삼공화국 시대의 스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이때다 싶어 이 문제를 약점 잡고 총공세를 시작하는데요. 이 엄청난 소문은 전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계속 갓난아이에게 찾아와 안경을 씌우기도 하며 누구를 닮은 것인가 비교했습니다. 죄 없는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곤혹을 당해야 했죠. 아기는 정인숙의 아버지가 맡고 있었는데요. 정인숙은 이 와중에도 수많은 재벌가들과 호텔에 들락거리는 방탕한 삶을 보냈죠. 워커힐, 뉴코리아, 타워 호텔, 엠버서더 호텔 등등 모든 곳에서 정인숙은 VIP였습니다. 단순 술집 여자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초상집이 되었죠. 정일관 국무총리는 박정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잿더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남은 대통령 가까를 몇십 년 동안 모시면서 그렇게까지 화가 난 모습은 처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영부인 유경수 여사 역시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매일같이 박정희 대통령과 부부싸움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유경수 여사는 그럼 시중 소문은 무엇이냐며 관계가 안 좋아졌죠. 오죽했으면 박정희의 박자와 유경수의 육자를 따라 육박전이 매일 벌어진다는 말이 시중에 떠돌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정인숙의 아기를 사진으로 본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와 전혀 닮지 않은 아기의 얼굴을 보고야 화가 틀렸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국민들은 이 사건을 나훈아의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에 맞춰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청와대의 미스터 정이라고 말하겠어요. 이
노래는 현재 음원 차트 1위와 맞먹을 정도로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대학교 MT 필수곡이 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1970년 5월 19일 정인숙이 사망한 이후 국회에서는 조병옥의 아들 조윤영 의원이 저 노래를 굴무촐리 정일권 면전에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우 같았던 정인숙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시체로 발견되었을까요? 정인숙의 사망설에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우선 정인숙 사망 당일 그녀의 차량이었던 코로나를 운전하던 사람은 그녀의 오빠 정종욱이었습니다. 정종욱은 정인숙과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콧대가 높은 정인숙은 오빠를 운전수로 고용하며 심한 모멸을 주었죠. 심지어 오빠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외국인 귀민들과 대놓고 난잡한 행동까지 하며 오빠를 무시했습니다. 동생의 문란함에 치를 떨던 오빠가 동생에게 몇 마디를 해도 돌아오는 것은 모욕뿐이었죠. 사건 당일날 역시 그 남매는 갈등이 있었고 욱한 오빠가 정인숙을 쏴 죽였다는 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빠는 모든 의문을 반박했죠. 일단 본인의 허벅지에도 총상이 생겼고 차를 잠시 세운 사이에 검은 사내들이 등장해 정인숙을 암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았던 경찰 관계자들은 서둘러 오빠가 범인이라고 단정해버리는데요. 1970년 3월 23일 당시 서울지검의 공안부장 최대영과 박부 경찰서장 이거락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빠 정종욱이 범인이라고 말하는데요. 막상 정종욱이 정인숙을 쐈다는 권총은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인숙의 아들은 사실 숨겨둔 정인숙의 이복 동생이라고 발표해버리죠. 기자들은 어이가 없어하며 분명 이건 고위층과 관계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사관들은 계속 기자회견을 하며 사태를 조용히 시키려 했으나 누가 봐도 잘못된 회견들은 사람들의 의문만 더 터지게 만들었을 뿐이죠. 신민당은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정부의 고위층이 개입되었다고 하며 여당인 공화당과 갈등했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국회에서는 계속 정인숙의 이름만 뽑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오빠 정종욱의 살인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정종욱은 1970년 교도소로 들어가 1989년 가석방 될 때까지 총 19년을 수감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1989년 출소한 정종욱은 본인은 너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말하는데요. 자신은 죽인 적이 없고 괴한들에겐 동생이 살해당한 것이고 자신은 허위욕의 피해자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태어난 아기의 아빠는 확실히 정일권이라고 말하죠. 1991년 아기였던 성일이는 성인이 되자마자 친자 확인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1994년 정일권이 사망하며 이 역시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정인숙을 죽인 진범이 누구인지는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인숙의 거만함이 불씨가 되어 자신이 자신을 죽인 꼴이 된 거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정치인들의 논란했던 요정 정치가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과연 안입된 굴뚝에 저렇게 심한 연기가 날 수 있었을까요? 도의적 책임과 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은 알려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